자, 보시면 아까 16번이요? 은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인데요. 0초부터 3초 위에 어디 갔어? 정답 있어야 되는 우리 어디 가니? 이쪽일 때 속력이 사잖아요. 여기까지 이어서가 여기서 가. 자, 그러면 어디 갔죠? 자, 그러면 이 시험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책 펴세요. 25페이지부터.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하고 물리원에서는 처음에 배웠던 물리힘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서 두 번째 단원으로 뒤로 밀었어요. 자, 이 돌림힘에 해당되는 오늘 하는 내용은요. 어디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는 거냐면 확인하죠. 자, 42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42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숙제 적지 않습니다. 숙제 밀리지 않게끔 하시고 숙제 다 하셔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문제들은 아직 수능 근처 완벽하게 수능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가셔야 내신을 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가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네, 가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미안. 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평형과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얘기예요. 옛날에 이게 물리원에 있을 때 가장 하이 클래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얘가 좀 어려워서 물리2로 쫓겨났다가 다시 물리1으로 내려온 얘기예요. 다시 물2에서 물리1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항상 변하는 부위에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창희야, 저 문 열어. 자, 얘들아 뒤돌아. 창희가 뭐하고 있니? 그쵸. 문을 뭐하고 있어요? 회전시키고 있어요. 닫아. 무슨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저건 뭐야? 시계 방향. 됐어. 다시 열어. 문을 뭐하고 있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있다. 자, 저 회전시킬 때 중심축이 어디예요? 저기 저게 몸골이요. 됐어? 다시 닫아. 됐죠? 이거예요. 됐어? 우리는요 물체를 실제로 이동시킨다는 것과 물체를 회전시킨다는 건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자,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게 바뀌어서 다른 위치로 가는 건 이동한다라고 한다. 됐어? 네. 이동한다라고 하지만 그 위치에 있는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건 이건 이동한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한다? 회전한다라고 한다.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네. 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고요. A.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얘가 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고요.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이걸 나라고 합니다. 나와 나의 상황을 설명하세요.
가는 굴러가고 있어요. 가는 뭐 합니까? 회전합니다. 가는 회전하고 있어요. 나는요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정지라는 단어들을 늘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지라는 건 뭐냐면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상태여야만 뭐라고 얘기한다? 정지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꼬맹아 얘는 이동하니? 이동 안 하죠. 그래서 회전만 합니다.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얘 이동하니? 안 하죠. 회전은 하니? 안 하죠. 그러니까 나를 완벽한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정지 상태. 이걸 완벽한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평형이라는 건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완벽한 정지 상태의 평형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얘는 이동을 안 하죠. 이동시키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이동시키지 않는 걸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회전시키지 않는 걸 이걸 돌리는 평형이라고 합니다. 회전하지 않을 때가 돌리는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평형이라고 할까요? 이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논리에서. 그래서 네? 회전하지 않는 게 돌림의 평형, 이동하지 않는 게 힘의 평형. 됐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우리가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에서의 평형은 역학적 평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 되려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돼야 된다. 자, 얘는 힘의 평형 상태니? 합력이 얼마예요? 0. 힘의 평형이죠. 그래서 이동시킬 수 없어요. 자, 얘 힘의 평형이니? 네. 이거 힘의 평형이죠. 힘은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력을 구할 때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합력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0N이니까 힘의 평형 상태 맞아요. 그래서 얘도 이동하지는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어. 자, 근데 돌림의 평형은 뭐였습니까? 일단은 돌림의 평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배웠던 돌림힘이라는 개념을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저 문입니다. 이렇게 기둥에 경첩이라고 하는 나사를 이용해서 나무 토막을 하나를 매달아 놨다고 치자. 됐어? 근데 자, 이 경첩에 있는 나사를 중심으로 내가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힘을 줄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R만큼 떨어져 있어요. 2m입니다. 자,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곳에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눌러야 물체가 회전합니다. 됐어요? 네, 90도 방향으로 내가 얼마의 힘으로 누를 거냐면 10N의 힘으로 누른다고 치자. 그러면 누르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요,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해되냐? 그러면 얘는 이동은 안 했죠. 이 위치에 계속 있으니까. 됐지? 단지 거기서 뭐 했습니까? 회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뭐라 그런다? 그걸 돌림 힘이라고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 가장 잘못 해석한 물리 용어다. 돌림 힘은 절대로 힘이 아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물리 대학 가서 배울 때 돌림힘을 돌림힘이라고 안 하고 토크라고 하는 원래 용어로 얘기합니다. 토크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타우라는 기호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돌림힘, 저는 얘를 회전시켰는데 얘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능력 얼마 있어요? 라고 하면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하시면 돼요. 이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배웠네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2m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의 힘을 줬어요? 수직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회전했네요. 어느 방향으로요? 시계 방향.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얼마만큼의 돌림힘을 받았습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이라서요. 얘는 20Nm의 돌림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회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물리 원단계 레벨 1단계에서 돌림힘을 배웠으니까 살짝만 얘를 물투 수준으로 틀어볼게요. 자, 제가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시고 아닌 사람들은 버리세요.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힘을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눌러 회전할까? 네. 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평한 방향으로부터 30도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눌러도 이 아이는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 30도의 각도로 10N의 힘으로 눌렀어. 그러면 얘는 돌림 힘이 여전히 20일까? 그건 아닙니다. 왜? 실제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건 그 지점에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누른 힘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건데, 그러면 내가 비스듬히 힘을 준 이 힘은요, 사실은 이 힘은 수평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과 수직한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이 사실은 F1과 F2라고 하는 두 힘의 평행한 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얘가 이 두 힘의 합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비스듬한 하나의 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순간 나는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한 방향의 힘 두 개를 동시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각도가 30도 이고 꼬맹아, 요 F라고 하는 요 크기가 10이래. 그러면 나는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힘, 수직한 방향으로는 얼마의 힘을 동시에 준 걸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렸더니 여기에 F1의 크기와 똑같은 F1이 여기 있고요. 여기 F2와 똑같은 크기가 여기에 있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 뭐니? 직각삼각형입니다. 피타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길이가 10이니까 이 크기는 얼마야? 10 코사인 30이야. 맞아. 이 크기는 얼마야? 10 사인 세타 30의 크기라고. 그러니 실제로 얘는 수직한 방향으로는 10N이 아니고 얼마? 5N의 힘으로 누른 것과 같고요. 맞죠? 수평한 방향으로는 얼마의 힘으로 누른 거랑 같습니까? 얘는 5루트 3의 크기의 힘을 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나무 토막을 누르면요, 수평 방향으로는 5루트 3의 힘으로 밀고 있고요, 수직한 방향으로 5N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돌림힘은 누가 만듭니까? 얘만 만들어요. 얘 못 만들어요. 맞죠? 그러니 이 물체의 돌림힘은요, 2m 떨어진 곳에 5N의 힘을 줬으니까 이럴 때는 돌림힘을 얼마 줬다? 10 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 되겠어?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수능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은 일반적으로 수직한 방향을 전제로 주실 거예요. 됐죠? 비스듬한 방향을 줬을 때는 이렇게 힘을 수평과 수직한 힘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돌림힘을 우리가 사용을 주로 합니까? 내가 이거 물리 배웠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돌림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요? 놀이터에 있는 시소가 그렇습니다. 놀이터에 이렇게 시소예요. 아빠가 앉아 계시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아빠 80kg짜리 아빠가 이렇게 앉아서 똥꼬로 수직으로 누르고 있죠.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그래서 아빠만 앉아 있으면 이 시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아빠가 회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 아빠의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곱이잖아요. 80kg의 아빠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얼마입니까? 800N입니다.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입니까? 1m.
그래서 아빠는 반시계 방향으로 800Nm라는 돌림힘을 주고 있죠. 근데 회전하지 않게 조그만 아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앉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앉아서 누를 때 회전하지 않으려면 20kg짜리 아가가 어디에 앉아 있으면 될까? 이런 얘기예요. 4m. 그래서요. 네. 20kg의 아가는 똥꼬를 얼마의 힘으로 누르니? 200. 알겠죠? 눌러서 이 아가는 나름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시소를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인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의 크기가 뭐하다면 같다면 이 시소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N짜리 아가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야 돌림이 평형일까? 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앉아야 됩니까? 4m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의 규칙성을 보면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같기 위해서 얘네들의 무게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죠. 힘의 비율이 4대 1이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됩니까? 1대 3이면 돌림이 평형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자, 그랬을 때요. 제가 얘를 이런 식으로 돌림이 평형이 되는 최소한의 힘을 줘서 살짝 기울였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됐어?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아가 여기 와 있고요. 아빠는 여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자, 그랬을 때 아빠가 움직인 거리가 1m면 아이가 내려간 거리는 얼마일까? 4m. 이거 그대로 얼마입니까? 4m죠. 왜요?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운 뭡니까? 닮음이죠. 그래서 길이비가 4대 1대 4이기 때문에 높이 비율도 1대 4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1m 올라가면 아이는 4m 내려옵니다.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빠는 힘을 됐어 받아서 위로 이동했네요. 아빠 뭐 했습니까? 힘 받아서 이동했습니까? 일한 거죠. 일을 받은 거죠. 아빠가 받은 일이 얼마입니까? 아빠는요. 아빠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중력만큼 힘줘야 되니까 800 곱하기 얼마입니까? 1. 아빠가 받은 일 얼마? 800줄에 1 받았네. 맞아요? 아이가 받은 일은 얼마입니까? 208. 아이는요. 얘를 내리기 위해서요. 얘는 중력으로 200이라는 힘으로 4m만큼 움직였죠? 자, 얼마만큼 내리겠습니까? 800만큼 내리죠. 맞아? 맞아? 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아리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무거운 지구도 들 수 있어. 나 지구도 들 수 있어. 열나 무거운 지구도 들 수 있어. 단지 그 지구를 들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뭐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물구나무선. 뒤져. 자, 그러면 오메나 내가요. 실제로 힘은 10N밖에 없는데 나는 100N짜리를 들고 싶어. 그러면 나는 실제로 이물체와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1일 때요. 나는 얼마 떨어진 곳에서 눌러주면 10N으로 100N이나 되는 물체를 누를 수 있겠니? 10m.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이용할 때요. 한쪽에 받침점을 짧게 놓고 여기에 무거운 물체를 놓습니다. 200N.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1m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누를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5m인 곳에. 그러면 저걸 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40N이죠. 그 40N의 힘으로 제가 눌렀습니다. 그래서 얘가 2m 내려가게 했습니다. 되겠어요? 얘는 몇 m 올라갈까요? 0.4. 라고 하면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5죠. 그러면 높이비도 얼마입니까? 1대 5여야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얘 얼마 올라갑니까? 0.4m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물체를 들기 위해서요. 작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 때 우리는 이 돌림힘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 지뢰라는 도구를 만들어 씁니다. 되겠어? 근데 이러한 인간은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돌림이 중요해요. 내가 일을 하는데요. 일이라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좀 방해하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일이라고 하는데 일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뭘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 장단점을 설명한 게 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꼬매가 보세요. 실제로 내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의 힘을 줘야 되니? 200. 네, 200N이라고 하는 힘을 직접 주셔야 되고요. 걔를 땅바닥에서 0.4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물체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0.4m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80줄 나옵니다.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멋진 지뢰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의 힘만 주면 된다? 얼마? 40. 얼마? 40이라는 힘밖에 들지 않았다. 와! 선생님, 무거운 물체를 적은 힘으로 들 수 있네요? 네,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직접 했을 때보다 힘이 적게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이 있다라고 물리에서 표현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의 이득이 있네? 얼마만큼? 얼마만큼? 오분의 1만큼 힘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그러면 얘를 0.4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눌러줘야 되는 건 얼마니? 2m입니다.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움직였잖아. 이걸 물리에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거리에 손해를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몇 배? 5배 맞습니다. 그러면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내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80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니까 한 일의 양의 변화가 있니 없니? 없어요. 왜? 결과가 똑같아요. 도구를 쓰나 쓰지 않으나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높이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일에는 이득이 없다라는 거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 이 특징을 줄여서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어? 자, 그 중에서 힘의 크기를 5분의 1로 줄였더니 거리가 몇 배 늘어나니? 5배. 그래서 한 일의 양에 변화가 없죠. 만약에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데 힘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였어. 거리 몇 배 늘어나겠니? 2배 늘어나. 그래서 한 일의 양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도 있는 거 아세요? 힘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늘리는 도구도 있습니다. 골 때리죠? 힘의 크기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이 도구 왜 쓸까? 그 길이를 줄여서 이동 거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 물체를 확 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낚싯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도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어떤 도구,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도요. 어떤 도구를 만들어도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뭘 보니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절대 됐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설명한 걸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졸면 죽는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도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설명한 뭡니까? 지뢰입니다. 제대로 따라와라. 수능 보는 날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자, 그래서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뢰입니다. 지뢰. 근데 지뢰라고 하는 건 굳이 아까처럼 생기지 않아도 지뢰가 가지고 있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뢰라고 합니다. 지뢰는 3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중 질량의 M의 물체를 F라는 힘을 줘서 눌러서 제일 들어 올릴 거죠.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지뢰를 받치고 있는 여기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받침점이라고 하고요. 물체가 놓여있는 이 지점, 작용. 그래서 이걸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내가 힘을 주는 부위를 뭐라고 합니까? 힘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저렇게 안 생겨도 난 지뢰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합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이고 그 다음에 힘점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지뢰의 종류 중에 우리는 일종지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지뢰라고 합니다. 일종지뢰는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이고 받침점 다음이 힘점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종지뢰의 대표적인 도구가 뭐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도구. 그냥 저거 아니에요? 시소? 가위. 딩동댕 병신. X. 이게 뭡니까? 그게 이게 작용점? 뭡니까? 힘점? 이게 힘점. 힘점. 이게 무슨 점입니까? 작용점. 받침점. 받침점이죠. 이게 무슨 점입니까? 작용점. 작용점이죠. 종이를 여기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구들이요. 일종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들입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 일종지뢰가 있다면 지뢰의 종류가 이종지뢰와 삼종지뢰까지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요. 일종지뢰에서 꼬맹아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위치만 바꾸면 이종지뢰가 돼. 요거 두 개의 위치만 바꾸면 돼. 자, 순서가 뭐니?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 순서로 되어 있는 도구를 만들어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거니까 지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다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맵을 해볼까요? 병보다 되게. 이게 바로 병. 병이 이렇게 있어서 병뚜껑을 따야 되겠죠. 병뚜껑을 따기 위해서 병따개를 우리가 이렇게 놓습니다. 아니 너무 뒤져 이씨. 병따개 이렇게 놓고 이 병따개를 들어 올리면 여기 있는 뚜껑이 올라가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누르는 이 부분이 뭡니까? 받침점. 이게 받침점. 병뚜껑을 들어 올리는 여기가 뭡니까? 작용점이고 내가 힘을 주는 여기가 뭡니까? 힘점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종지뢰가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뚜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200N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야.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400. 100N. 400. 라고 하는. 됐어. 길이비와 작용한 힘의 비율이 뭐라고? 반비례한다고요. 됐어.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재야 돼?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작용점의 길이 1입니다. 힘점까지의 거리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재는 겁니다. 모든 길이를 잴 때 기준은 받침점에서부터 길이를 재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힘점까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죠. 되겠어? 자, 그래서 길이비가 1대 2니까 힘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힘의 비는 2대 1이죠.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 힘점에 작용하는 힘은 절반이면 돼. 그러니까 얼마? 100N의 힘으로 들어 올리면 여기에 200N의 힘을 줄 수 있어. 이게 힘이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병따개를요 맨손으로는 못 따지만 병따개를 통해서 딸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주는 힘에 비해서 2배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종지뢰는요 원래 1종지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3종지뢰는요 3종지뢰는 여러분들 뭡니까? 작용점, 힘점, 받침점의 순서이면 돼요. 작용점, 힘점, 받침점의 순서로 되어 있는 아이가 대표적으로 낚싯대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아빠가 낚싯대를 잡고 있고 여기에 리를 돌리면 저기서 물고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오 뭐예요? 물고기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물고기잖아!
뒤져.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 여기가 무슨 점? 받침점. 그리고 여기를 리를 감고 있는 여기다 힘을 주는 거죠. 힘점입니다. 됐어. 그래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여기가 뭡니까? 작용점입니다. 그래서 작용점, 힘점, 받침점 이 순서로 되어 있는 얘가 3종 지뢰인데 정신 안 차려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인데 물고기는 200짜리야. 이거 들어 올릴 때가 힘 얼마나 돼요? 400을 합니다. 왜?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2고요. 받침점에서 힘점짜리의 거리가 1이기 때문에 길이 비가 2대 1이네. 그럼 힘의 비는 1대 2죠. 그러니 물고기를 잡을 때는요. 실제로 물고기의 무게는 200인데 내가 줘야 되는 힘은 얼마입니까? 400N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2배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낚싯대는 힘의 손해를 봐요. 근데 이거 왜 써요? 실제로요. 낚싯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빨리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물 밖으로 이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힘의 손해를 보면 거기에 뭘 볼 수 있어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1m 감으면 얘는 몇 미터 올라옵니까? 2m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낚싯대는 힘의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이득을 보려고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한 일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라는 게 있는데 꼬맹아, 도르래! 정신 안 차릴래? 도르래가 있는데요. 이런 도르래가 있어 여기에 물체를 매달고 이거는 그래서 5년전 과거 문제입니다. 풀어보십시오. 내가 얘를 잡아당길 겁니다. 자, 얘 100N짜리 물체예요. 이거 잡아당길 때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과거 입시 문제였어요. 자, 도르래인데 이렇게 생겨있는 도르래 아세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아세요? 이 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이 도르래하고요. 이 도르래하고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도르래예요. 얘를 우리는 F1의 힘, F2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실을 잡아당기면 얘 올라가죠. 올라갈 때 이 새끼 뱅글뱅글 돌죠. 그래서 돌아서 도르래. 이름이 그래요. 근데요. 네. 이거 잡아당기면 얘가 도는데요. 자, 이때 물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동안 도르래의 높이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높이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얘 이름이 고정도르래예요. 근데요. 얘는요. 이 물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난 이 실을 잡아당기죠. 그럼 물체 올라가죠. 도르래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높낮이가 움직이죠. 그래서 얘 이름이 원래 의미가 왠지 도르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문제에서 이 그림까지는 봤어요. 이 그림은 본 적 없죠. 여기는 영재나 과거 쪽 영역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보세요. 이러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를 사용할 때요. 이거 잡아당길 때 얼마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00N의 힘이 필요하죠. 그럼 보면 얘는 힘의 이득을 받는 못 받니? 못 받네요. 병신이에요. 그죠? 이거 1m 들어 올릴 거야. 몇 미터 내리면 되니? 1m. 힘의 이득을 못 받으니까 거리에 손해를 볼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얘도 1m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 일 얼마입니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얼마입니까? 100줄이죠. 실을 당기면서 고정도르래가 한 일 얼마입니까? 100줄이죠. 한 일의 양에도 변화 있니 없니? 없어요. 이 쓰잘데기 없는 도구를 지금 현재 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왜냐하고 묻는 거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힘을 주는 방향. 맞습니다. 고정도레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힘의 크기를 줄이거나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힘을 주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고정도레가 없었으면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어야 되는데 고정도레에 연결했기 때문에 힘을 어디로 주면 됩니까? 아래 방향으로 주면 물체가 올라가잖아요. 힘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고정도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우물에 돼서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우물을 파서요. 지하수물이 보이면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지하수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먹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파다 보니 우물이 열나 깊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건물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죽는데요. 옛날에는 우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저 깊이가 10m 이상입니다. 저 깊이가 10m 이상이라서요. 저 안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여기 빠져 죽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애새끼들 여기서 뛰어놀다가 됐어. 네,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을 매번 퍼서 우리가 됐어. 음식하고 빨래하고 이럴 때 썼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을 풀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 쓰는 거죠. 여기 뭡니까? 두레방을 설치해주고 싶습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두레방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있는 이 실을 잡아당기면 이게 뭐합니까? 올라오죠. 힘의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네, 우리는 우리 생활에 이로움을 주게끔 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고정도래예요. 그래서 고정도래의 목적은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럼 저거 판 사람은 어떻게? 네, 이걸 파가지고요. 이거 뭐 잘 나왔겠죠. 타고 나왔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움직도래예요. 얘 이거 들어 올릴 때 힘 얼마일까? 50m. 이거 50N의 힘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저거 거리가 안 줄리죠. 이거요. 여기 보시면 얘를 들어 올릴 때 최소한의 힘을 들어봅시다. 최소한의 힘이니까 얘가 등속도로 올라가는 거 치면 되겠죠? 합력 얼마? 0만 넣으면 돼요. 됐어. 그랬을 때 이 도르래를 중심으로 보면 이 도르래는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무게입니다. 100N. 그럼 등속도를 만들 때 위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면 되겠어요? 100을 만들면 되겠죠. 누가 잡아당기고 있니? 도르래를 누가 위로 잡아당기고 있니? 저요. 실이요. 몇 가닥이요? 이거 한 가닥이 연결돼서 두 가닥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 실도 얘를 위로 잡아당기고 이 실도 얘를 잡아당기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닥의 실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EF의 크기가 얼마랑 같으면 돼? 100이야. 그러니까 F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50N입니다. 됐니? 그래서 움직도르래는요. 반드시 물체의 무게보다 절반만큼의 힘만 들게끔 해주는 힘의 이득을 보는 장치입니다. 힘의 크기를 얼마로 줄인다고요? 2분의 1. 맞아? 자, 그럼 힘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였어. 힘의 이득을 봤다는 얘기죠. 거리에 뭘 봐야 되니? 손에. 그럼 이 새끼가 1m 올라가려면 내가 당겨야 되는 거리가 몇 미터라는 얘기야? 왜니? 움직도르래가 1m 이렇게 올라오려면요. 이 실도 1m 줄어야 되고 이 실도 1m 줄어서 실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맞아? 왼쪽에 1m 줄어야 되고 오른쪽에 1m 줄어야 되니까 총 잡아당긴 줄의 길이가 몇 미터여야 됩니까? 2m여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당기는 실의 길이가 2m가 됩니다. 그러면 한일의 양 얼마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은 변화가 없다. 근데 고정도로에는 힘의 이득을 못 보고 힘의 방향만 바꾸는 거다. 움직도로에는 힘의 이득을 직접 볼 수 있다. 왜다? 설명해봐. 이게 다 움직입니다. 움직도로에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고정도로에는 힘의 이득을 못 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기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라는. 네? 맞아요. 실제로 얘는 질의 종류가 달라요. 고정도로는 몇 종질일까요? 고정도로는요. 정확하게 받침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저 가운데 여기가 받침점으로 이렇게 가요. 맞죠?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축이 여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